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행정법 시간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는 국공노 도사 징발, 요 정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예,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신민도사님이 살고 계신데, 예, 조합장이시죠. 예, 그리고, 도사 징발, 신민도사님의 발이 아주 크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식 체계도를 봐주시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돼 있어서 원칙과 예외를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 로마타 2번에 보시게 되면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다. 예, 제가 땀이 좀 나고 있죠? 네. 좀 덥네요. 로마타 3번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예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실정법상 근거라고 돼 있는 거 잠깐 보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18조에 보시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18조 1항 본문이죠. 본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무슨 뜻이죠? 행정심판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는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무슨 뜻이에요? 임의, 맡길림, 뜻의. 그래서 상대방의 뜻에 맡긴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싶으면 거치고 싶지 않으면 안 거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소송법이 1994년도 이전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채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마치 1심과 같은 행정소송의 1심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3심이 아니라 2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1심이 고등법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18조 1항 본문에서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제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3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 보도록 할게요. 밑에 로마타 3번.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다는 건 뭐예요? 행정심판 청구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결론, 재결도 있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바로 본문에 있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법률 이게 중요해요. 다른 법률. 그러니까 단행법에,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제 다른 법률이 그 밑에 있는 박스예요. 국공노,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다른 법률이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식 체계도에 있는 원칙과 예외가 바로 그것이죠. 체계도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원칙,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다. 예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예외다. 방금 보신 대로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 단서, 그리고 다른 법률을 개별법으로 이렇게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 2번에서 행정심판 X도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행정심판 동그라미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 제기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다른 소송 요건 다 충족해야 되고요. 밑에 있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행정심판 X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정소송이 X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하고요. 행정심판을 동그라미면 거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종류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땀이 비 오듯 흐르네요. 그죠? 네. 강의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종류에 보시면 일반 행정심판하고 특별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일반 행정심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행정심판 절차에 따른 그런 행정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특별 행정심판은 뭘까요? 이건 이제 개별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행정심판 절차를 말하는 건데요. 방금 전에 이제 국공노 도사 징발 이게 바로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특별 행정심판 절차라는 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걸 거치라고 했죠. 행정심판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행정심판이라는 거 행정부에서 이제 2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특별 행정심판 절차를 우후죽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어떨까요? 행정심판 거쳐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 소청 심사는 또 절차가 전혀 다르고,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절차가 전혀 다르고 이래버리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데 절차가 전부 다 다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에서 행정심판법이 2010년도 1월 25일에 전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법 4조에 특별한 규정이 도입이 됩니다. 그게 바로 특별행정심판 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래요. 원칙적으로 특별행정심판 절차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 전까지 자꾸만 개별법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더라 이거죠.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엔간하면 어떻게 해라? 엔간하면 행정심판법을 적용시켜라.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럼 특별히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각부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4조 3항에 보시면 행정심판법 4조 3항에 보시면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개별법에서 만들 때는 반드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제 특별행정심판을 함부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특별행정심판 절차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거쳐와야만 하는 행정심판에는 특별행정심판도 포함됩니다. 이중적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입니까? 행정 절차입니까? 애매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법 집행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이 하니까 형식도 행정이고 그다음 실질도 뭐요? 행정이죠. 행정작용입니다. 그러나 법규명령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 또는 조례나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를 만드는 경우 행정기관이 만듭니다. 행정기관이 만들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작용이죠. 입법작용입니다. 그다음 또 이런 경우에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분들 사법부입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인가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아니라고 했죠. 행정기관이라고 했죠. 입법기관은 국회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하긴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뭐예요? 이것은 사법 절차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는 사법작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야? 여기 보시면요. 헌법 제107조 3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 107조 1항에는 위헌법률심판, 107조 2항에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107조 3항에는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107조 3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제도라는 것은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준사법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은요, 사법작용의 일종이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심판법 개정되면서도 행정심판을 사법적 기능을 더욱 절차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이라는 것은요,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행정심판이라는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도 방금 행정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2차적 행정 절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 김중건 교수님은 행정심판을요,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을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2차 처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입니까? 행정청 맞죠? 여러분 행정심판의 재결은 처분입니까? 우리 처분과 동일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이 나온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이 두 번째 처분, 2차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김종건 교수님 논문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쪽으로 더 방향이 이렇게 쏠릴 것인지는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사법작용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적법성, 이건 뭘까요? 여러분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떤 처분이 나왔어요. 우리 소송을 제기할 때도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행정소송법 20조.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도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27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르게 되면 처분 상대방은 90일 안에, 처분상 제3자는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행정심판법 27조에서는요. 처분 상대방은 90일 안에, 처분상 제3자는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른다고 치고 180일 안에 심판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A라는 처분의 상대방 갑이 있었어요. 갑이 처분 상대방이니까 심판을 청구할 때도 90일, 소송을 제기할 때도 90일 안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런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더라 이거요. 어떤 상황이요? 국공도 도사 징발 상황이에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안에 심판을 거쳐와야 돼요? 9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불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이 바로 처분이 있은 다음에 며칠? 10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100일이 지난 상황이면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90일이 넘어갔고 심판을 청구하려고 해도 90일이 넘어갔고요. 90일이 아니라 심판을 거쳐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심판 거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2011년도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청구기한이 도과된 상황에서요. 행정심판 거쳐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제소기간 도과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행정심판 청구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청구기간이 도과되는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겠죠? 각하재결을 해버릴 겁니다. 각하재결을 하니까 갑이란 친구가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재결서 있죠. 재결서. 나 재결 거쳤어요.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야, 소송 제기도 90일이라면서 아까 100일 지났고 지금 심판까지 거쳤으니까 시간이 더 지났을 텐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 그거는 우리 제소기간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온 다음에는요.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재결이 나왔으면 그 재결이 나온 때부터 다시 90일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각하재결이 나왔으면 각하재결서 정본을 받은 다음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있을 제소기간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그럼 남아있는 문제가 뭐예요?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니까 한대 행정심판 거쳐야만 된단 말이죠? 근데 얘가 거치긴 거쳤잖아요. 각하재결을 받아와서 그렇지. 이런 거 인정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 거쳤다고 봐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소송을 받아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기 막히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했을 때 그 행정심판은 항상 뭐다? 적법한 행정심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가 모든 청구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였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적법한 행정심판, 동그라미 2번에 부적법한 행정심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착오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각하재결을 했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 요건 다 갖췄으니까 본안 판단을 해주고 그에 따른 인용 또는 기각, 본안 재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하재결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안 거쳐왔어 이렇게 보진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법원은요 행정심판위원회를 믿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을 했든 본안 재결을 했든 행정심판을 제대로 청구했었는지는요 법원이 당시에 청구 요건을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을 했었더라도 법원이 봤을 때 분명히 적법한 심판 청구였다면 이때는 제대로 심판을 거쳐왔구나 이렇게 봐주게 돼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요 부적법한 행정심판입니다. 부적법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죠. 부적법한 행정심판 인정 안 한다고 했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을 하든 본안재결을 하든 여기선 잘못된 부분이 어디예요? 본안재결이죠. 본안재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잘 거쳐왔구나 이렇게 봐주진 않아요. 법원이 보고 부적법한 심판 청구였다라고 보여지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행정심판 안 거쳐온 거야.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에 따른 소송요건 흥결로 각하시켜버립니다. 불가증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불복기간을 도과했을 때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 이렇게 불가증력이 발생할까요? 또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요 제소기간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얘는요 처분 상대방이 불복할 때 상황이고요 그 다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처분이 있은 날이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처분상 제3자가 불복을 할 때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게 되면 여기는 이제 90일 안에 그리고 여기는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몇 조라고요? 27조에 보시게 되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그리고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똑같으니까 뭐 여기서는 특별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요.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됩니다. 안 거쳐도 되는데 지금 얘가 불복을 하려고 했던 시점이 며칠 차냐면 200일에 200일. 200일 생각해보세요. 불가증력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200일이 지났으면 처분상 제3자가 불복하는 겁니다. 이때 180일은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는 안 돼요. 하지만 아직 1년을 도과하지 않았죠? 임의적이니까 행정심판 안 거쳐도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행정심판 거칠 수 없는 상황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불가쟁력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심판 청구도 안 되고 소송 제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상황이 바로 불가증력이에요. 소송 제기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민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하에서는 불가증력이 독립 변수가 뭐예요? 뭐를 도과했을 때 불가증력 발생해요? 이거죠.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 도과했을 때 불가증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러게 보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긴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0일차에 불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행정심판 청구엔 이미 도과했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구해봐야 부적법하니까 행정심판 거쳐왔다고 봐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된다? 행정심판 못 거치면 소송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불가증력이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제소기간이에요? 청구기간이에요? 어떤 걸 도과했을 때 불가증력이 발생해요? 이번엔 청구기간이죠. 청구기간이 도과했을 때 불가증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얘기는 이민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제소기간을 도과했을 때 불가증력이 발생하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청구기간 도과했을 때 불가증력이 발생한다. 그다음 밑에 전치요건 심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왔는지 거쳐오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심사하는가.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행정심판을 제대로 거쳐왔습니다. 이렇게 원고가 주장을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거쳐왔다는 것을 얘가 입증을 해야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소송 요건은 누가 판단한다고 했어요? 법관이 알아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심사 사항이다 이거죠. 왜? 여기 소송 요건은 흠결해서 각하시켜버리게 되면 법관은 어떻게 해요? 일찍 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퇴근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심사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심사하겠죠? 그 다음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행정심판을 안 거쳐왔어요. 안 거쳐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상 처분이에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도로교통법 142조에 보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면 그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은 그걸 몰랐어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면 행정심판 안 거쳐왔으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요건을 충족 못했다라고 해서 바로 각하시킬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소송 요건을 언제까지 심사하는지에 대한 그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행정심판 거쳐오라고 했는데 안 거쳐왔어도요. 각하시키고 돌려보내지 않아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도로교통법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는 별도의 특별 청구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법 적용되겠죠?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27조에 보게 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했어요. 얘가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를 제기한 시점이 만약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차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요. 심판을 거쳐온다고 하더라도 심판도 90일이니까 아직 60일 남아있죠? 얘가 마음먹고 행정심판을 거쳐온다면 거쳐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올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도 얘가 행정심판을 안 거친다면 얘는 기회를 줘도 행정심판을 절대로 거쳐올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땐 각하시키는 게 맞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소송 제기도 90일이고 상대방이니까 심판 청구도 90일인데 지금 너 얘가 소송 제기한 게 30일 차라며. 또 얘가 지금 시점에서 빨리 뛰어가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거쳐온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 제소기간은 문제가 안 될까? 뭔가 좀 여러분 이상한 부분 느껴지시죠? 제가 답을 드릴게요. 행정심판법 45조 1항에 보시게 되면요. 그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와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45조 1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결을 심판 청구가 있은 다음에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그러면 얘가 30일차에 냅다 뛰어가서 심판을 거쳤어요. 그리고 재결이 나올 때까지 6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거죠. 근데 소송 제기도 90일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90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기회를 줘서 심판을 거쳐오라고 해서 거쳐오긴 했는데 제소기간에 막혀서 소송 제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괜히 예술땜짓 하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각하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아니죠.
얘가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결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결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다시 90일 준다고요. 30일차에 소송 제기했습니다. 예, 심판 거쳐와야 돼, 너. 그래서 얘가 바로 거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60일 지났습니다. 그러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건 맞죠? 하지만 여기서 재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90일을 줍니다. 소송 제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 심판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각하시키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적용범위 보도록 합니다. 적용범위. 여러분 이제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뭐죠?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법 4조에 뭐뭐 있어요? 취소 무효 부작이 있죠. 이 세 개 모두 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요건이 적용될까요? No, 아니에요. 예. 우선 행정소송법 38조를 보시게 되면요. 38조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은 몇 조? 18조. 이거는 어떤 소송에 대한 것? 취소송에 대한 것. 나머지 것들은 취소 외항고소송은 그것을 준용시킨다고 했죠. 대부분. 행정소송법은 몇 조까지 있어요? 46조까지 있어요. 그 다음 취소에 관련된 규정이 몇 개 있을까요? 26개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은 사실 어떻게? 예, 취소송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이것을 준용을 시킵니다. 근데 이 18조를 과연 38조에서 준용할까요? 예, 38조 1항에는 18조가 없어요. 38조 2항에는 18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등하기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 안 되고요.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예, 어떤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지 자기 부작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하기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다음 당사소송에는 예,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요. 예, 오른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도의식 책에도 오른쪽 보시게 되면 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러니까 원칙은 임의적이고 예외가 필요적인데 다시 이제 필요적인 상황을 들어왔을 때 필요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는 원칙은 반드시 거쳐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거기 보시면요. 오른쪽에 행정소송법 18조 2항, 행정소송법 18조 3항에 예외 사유 규정이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쳐와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 말은 행정심판 청구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재결도 있어야 되고 두 개를 모두 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완화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는 해야 되지만 재결은 안 거쳐도 된다. 이러면 조금 완화될 수 있죠. 그 다음 행정심판 청구 자체도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완전히 예, 배제시킬 수도 있겠죠.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 그 다음 행정심판의 청구는 해야 되지만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 두 가지 예외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호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호 변동. 예, 단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칙이 변동되게 됩니다. 예, 불간 긴장. 예, 불이 나면 예, 긴장이 돼서 재결을 예, 거쳐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 사유를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단호 변동. 단계적 처분입니다. 예, 오고제 했을 때입니다. 예, 처분 변경에 따른 소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동종 사건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적 처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처분. 거기 이제, 예, 강제징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과세처분이 있었습니다. 과세처분, 예, 국세처분으로 보셔야 돼요. 지방세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박스 보시면요. 예, 국공로 도사 징발 감사합니다 해서 국 보시면요. 국세처분. 국세기본법 56조 2항에 따르게 되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오도록 돼 있다고 돼 있죠? 표에. 예, 그러면 이 과세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돼요. 그런데 말이죠. 얘가 과세처분에 따른 돈을 안 냈어요. 납세 의무를 얘가 이렇게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예, 세금을 강제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독촉, 압류, 예, 공매, 청산. 앞에서 몇 번 얘기했었죠? 예, 독촉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입니다. 뭐라고요? 행정행위라고요. 행정행위면 처분성 인정되죠. 압류는 뭐라 하겠습니까? 압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예, 수인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니까 역시 처분입니다. 공매는요. 공매는 이제 경매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예, 경매 역시도 판례가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대리입니다. 대리. 예, 대리. 그래서 행정행위입니다. 처분성 인정되고요.
예, 청사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각재결이 나왔습니다. 기각재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강제징수가 시작됐어요. 강제징수가 시작돼서 얘가 여기서 압류를 당하고 나서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과세처분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까?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을 거쳐야만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행정심판을 거쳤다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심사 청구일 수도 있고 심판 청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쳤어요. 근데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게 맞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까요? 여기는? 여기 국세처분이 아닌데 적용이 됩니다. 왜? 이건 사실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실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세처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면 이 뒤에 있는 처분들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와야만 합니다. 그럼 얘들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려고요. 그러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까? 다시 거쳐야 돼요? 아니에요. 이게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얘들은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시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국세기본법 56조 2항을 그대로 근거로 해서 얘들도 이유가 뭐라고요? 다 같은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뭐예요? 같은 사건이니까 여기서 이미 행정심판 한번 거쳤으니까 이 사건 안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있는 단계적 처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경유 분료라고 오고지했을 때, 그러니까 처분을 하죠. 네, 여기서 과세처분을 해요. 그래서 통지서가 날라갔어요. 처분 통지서 날라갔는데 통지서에 행정심판 안 거쳐와도 돼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국민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안 거쳐도 돼요. 네, 국민의 신뢰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 변경에 따른 소재기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변경에 따른 소재기.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처음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쳤습니다. 거쳤어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다투려고 해요. 행정심판 거쳤어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행정소송 왜 제기했겠어요? 심판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제 소송 도중에 말이에요. 소송 도중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뭘로 바꾸냐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바꾼 거예요. 본인도 느낀 거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너무 과했구나. 이거 비례원칙 위반이구나. 라고 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행정소송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계속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은 전혀 다른 소송이에요. 소송물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각하돼요. 그러면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갑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예, 나는 음주운전한 적 없는데 이러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다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예, 이거를 소취하를 하고 새롭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행정소송법 22조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 행정소법에는 소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21조하고 22조에 두 개가 있고요. 21조에는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과 22조에는 처분이 바뀌어가지고 소송 도중에 처분이 바뀌어가지고 소를 변경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21조, 22조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 소 변경을 한다면 여러분 21조 상황입니까? 22조 상황입니까? 취송은 그대로 또 취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의 종류는 안 바뀝니다. 근데 처분이 변경됐잖아요. 운전면허 취소가 정지로. 그렇기 때문에 소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조가 적용돼요. 두 가지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취하고 다시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소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간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심판을 꼭 거쳐와야 될까요? 물론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처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한다고 돼 있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돼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든 정지 처분이든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가 바로 18조 3항 제3호에 있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재기예요. 소취하하고 다시 소재기할 때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고, 또 처분 변경에 따른 소재기의 소변경 부분에서는요 몇 조라고 했어요? 22조라고 했죠. 22조 3항에 보면 또 명적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 변경에 따른 소재기를 할 때 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되는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22조 3항에 또 별도의 규정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안 거쳐도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동종사건에 대한 기각재결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사건에 대한 기각재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똑같이 과세처분 한번 생각해볼게요. 갑이라는 아빠가 있어요. 갑한테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과세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근데 기각재결이 나왔어요. 근데 죽었어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상속인 딸내미가 이 과세처분을 다투고 싶다. 그래서 이 딸내미가 과세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딸내미가 을이라는 딸내미가 소송을 제기할 때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동종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안 거쳐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행정계획이 나왔어요. 행정계획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가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땅값이 어처구니 떨어집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계획에 뭔가 위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을은 부자예요. 근데 갑은 신속한 친구고요. 을은 부자니까 돼지여서 좀 느려요. 그래서 신속한데 가난한 갑이 오이씨 안 되겠어 하면서 나는 가진 게 땅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땅도 몇 평 없어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이야. 근데 한 평에 그래도 5만 원 되는데 한 평에 지금 500원이 됐어. 미쳐버리는 거야. 밥을 못 먹겠어. 행정심판 공짜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기각재결이 나왔어요. 그러나 갑은 가난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돈이 없습니다. 갑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 500원 100평 뭐 이렇게 해서 5만 원 갖고 살아야겠다 평생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자 을은요 10,000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값이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 을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자 을이 소송을 제기할 때 심판을 거쳐야 될까요? 아니죠. 이미 갑이 같은 사건에서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안 거쳐도 됩니다. 밑에 행정심판 청구는 해야 되지만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밑에 보시면요. 첫 번째 행정심판 불가능. 행정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무슨 얘기냐면 심판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재결이 나올 갑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결이 나와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행정심판 거쳤다고 봐주고요. 그 다음 재결 기간 내에 재결이 안 나왔을 때요. 아까 재결 기간 며칠이라고 했죠? 여러분 좀 복잡하죠?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 파트는요, 이거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좀 복잡해요. 여기만 좀 참으세요. 재결 기간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심판법 45조 1항에 따르면 60일이라고 했죠? 심판 청구하는데 60일 지났어요. 60일 지났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계속 뭐요? 재결 안 해줘요. 그러면 저놈아가 재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결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재결을 60일 내에 안 해주게 되면요. 재결 나온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 재결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이런 걱정 드시겠죠. 야, 네가 아까 재결이 나오면 재결서 정보 송달 받으려고 다시 90일을 준다고 했지만 재결이 안 나왔지 않냐. 그러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해서 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30일차에 심판 청구를 했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안 나온 거면 총 90일이 지났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여기도 90일인데 이미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에요. 60일 안에 안 나왔으면 재결이 나온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60일 지난 시점부터 다시 90일을 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정상이겠죠? 그 다음 밑에 중대한 손해 예방에 긴급한 필요. 이거는 항상 있는 얘기예요. 긴급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항상 모든 절차에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게 법관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 정당한 사유도 마찬가지고요. 도의식 체계도를 우리가 쭉 봤고요. 이제 교재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 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무슨 정의입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정의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로마자 2번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의의가 있어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의의가 없죠. 왜? 의의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면 그건 뭘 말하는 거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근거와 결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자율적 행정통제의 확보.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의 행정통제 말고 행정부 내부에 있어서의 자율적 통제 차원에서 행정심판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김종호 교수님이 행정심판 재결을 2차 처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는 내부적 자율통제입니다. 그 다음 신속한 권리구제. 신속한 권리구제. 소송을 제기하면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왜? 법관은 뭐 하는 거예요? 법관은 제3자 입장에서 심판이에요. 심판. 싸워.
이게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싸워! 공격해! 방어해! 야! 윈! 얘들이 계속 싸우면 계속 지켜봐줘야 돼요. 그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은 60일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죠? 신속한 권리구제. 예, 그래서 결론이 빨리 나오는 게 깔끔하잖아요. 행정청의 전문 지식의 활용. 이건 뭐예요? 행정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절차를 두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사법부는 어때요? 사법부는 예,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법관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는 거라는 건 법밖에 없어요. 인생 경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냥 법대 나와가지고 졸업하고, 예,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나는 재학 중에 합격했어. 어쩌라고? 나는 바보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난 바보야. 인생 경험도 없고, 심지어 알바도 한번 안 해보고, 태어나서 공부만 했고, 알고 있는 건 법밖에 없어. 그렇죠? 뭐 지난 영어와 예, 뭐 수학도 다 까먹었죠. 그 다음에 예, 법관이 여러분들 뭐 워드 프로스 자격증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나? 예? 아무것도 없잖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 사건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정심판을 거쳐오도록 하는 겁니다. 왜? 행정부는 전문적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는 모두 다 자기의 예, 자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수님들도 들어가시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그 안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들의 판단을 한번 보고요. 이제 법관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컨닝하는 겁니다. 컨닝. 예, 컨닝.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컨닝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그죠? 예. 컨닝을 하고, 요런 거구나. 한 다음에 얘들은 뭐야? 법적 판단에서는 약간 미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 법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행정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소송 경제의 확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법원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선은 뭐 한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위원회들이 심리를 하고 여기서 다툼이 끝나면 법원으로 안 달려가도 되겠죠. 그 원래 법원이 해야 될 일을 법원이 그만큼 경감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 경제의 확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함. 행정청의 심사에 따른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문적이긴 하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 인용률이 높지가 않을까요? 가제가 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가제가 개편이에요. 그 다음 초록은 동색이니까요. 같은 행정부 내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짧은 청구기간으로 인한 불가증력 발생. 요거는 특히나 처분상 제3자가 다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소송은 며칠? 이튿날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얘들은 180일이고요. 또 국공로 도사 징발 여기 보시면요. 공무원이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 청구할 때는요. 며칠인 줄 아세요? 30일 만에 행정심판 청구가 됩니다. 30일 지나면 못 거쳐요. 그럼 행정심판 못 거치면 소송도 되게 못해요. 너무 짧죠? 또 국세처분의 경우에서는 90일입니다. 아무리 뭐 이튿날 뭐 1년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90일입니다. 짧죠? 예, 그래서 특별 청구 기간은 상대적으로 제소기간보다 짧다는 점, 더 짧아진다는 점. 예. 일반 청구 기간도 제소기간보다 짧고 특별 청구 기간 있는 경우에는 더 짧아져요. 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행정심판에는 특별행정심판이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아까 드렸고요. 그 다음 로마서 2번에 임의적 행정심판의 주지 거치지 않고도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의 뜻에 맡긴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주의는 예외고 실정법상 근거 아까 봤고요. 국공도 도사 징발에서 뭐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국은 구세처분이고 방금 봤고 그다음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등의 불이익처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승진 신청을 했는데 부작위한다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이런 것들 소청심사. 그다음 노동위원회에 대한 불구제처분 요거는 뭐냐면요. 요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노동위원회법 27조에 보시게 되면 재결주의 규정이 있어요. 재결주의.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 한국소송상 대상적격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원처분 중심주의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을 때 원처분도 소외 대상이 될 수 있고 재결도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원처분의 하자는 원처분에 대해서 재결의 고유한 하자는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원처분 중심주의. 재결주의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왔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된다. 이게 재결주의였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재결주의와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연인 관계는 아니고요. 서로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성립되는 필요 충분 조건일까요? 네, 이거는 성립이 되지만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재결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재결이 있어야 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결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와야만 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서 재결주의가 적용될까요? 그건 아니죠. 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도로교통법상 처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심판을 거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기각재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까요? 아니면 원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소송을 제기할까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재결주의 규정이 있으면 이거를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판례도 이것은 동일한 제도이다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결주의 규정은 뭐라고도 본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노동위원회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이나 아니면 근로기준법 등에 보시게 되면요, 재결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말이에요, 사기업에서 또는 뭐 공단 공사도 상관없습니다. 공무원만 아니면 됩니다. 공무원만 아니면 근로자가 사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으면 이건 사법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뭐가 지금 만들어 설치가 되어 있죠? 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제 절차를 얘가 거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찾아가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구제 신청을 합니다.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 인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제 명령이라는 걸 해요. 그 다음 사주의 손을 들어주게,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원처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처분행정청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 한 부당 노동행위로서 뭐 해고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은 첫 번째 행정처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바로 소송 제기 못합니다.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재심청구라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취소 재결을 해버리게 되면 구제가 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맞았다라고 해서 기각 재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바로 뭐다? 재심판정은 바로 요거는 행정심판의 재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법에 보시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재결주의죠. 재결주의. 재결주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전치요건에서 적법한 행정심판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인적 관련성.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청구인하고 그리고 소송 제기할 때 원고가 반드시 동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아빠 갑이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했어요. 아빠 갑은 청구인이죠? 상속인 딸내미 을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어요. 얘는 원고죠? 분명히 원고와 청구인이 다르지만 심판은 거친 것으로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가난한 사람 갑과 그 다음 부자 을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갑은 청구인이었죠? 행정심판 얘가 거쳤어요. 소송 제기하는 부자 을은 원고죠?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동종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거친 걸로 봐준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적 관련성은 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 내용적 관련성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했을 때 심판 청구 당시에 청구 사유, 그 처분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청구 사유하고 소송 제기했을 때의 그 위법 사유는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 다음에 얘가 뭐 불현듯 떠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제가 나한테 이런 약속한 적도 있잖아. 그럼 신뢰보원칙을 여기서 추가로 주장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심판에서는요, 위법, 적법 말고 정당부당도 심사를 해주고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 제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당 사유를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법, 적법만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당 사유는 여기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구 사유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 있어서의 위법 사유는 서로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치요건에 대한 심사는 직권심사 사항이라고 했고 전치요건에 대한 판단 바로 각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전에 청구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들이 있었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본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안 거쳤어도. 그 다음에 심판을 아예 거칠 수 없을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90일이 지나도록 얘가 기회를 다시 줬는데도 행정심판을 안 거쳐오면 이젠 더 이상 행정심판을 거쳐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행정심판 안 거쳤다고 보고 각하시킨다고 했습니다. 전치주의의 완화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여기서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청구는 있어야 되지만 재결은 필요 없다는 것이고, 청구를 하지 아니해야 되는 경우는요, 청구 자체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치제도의 적용 범위는 우리가 취소음과 부작위 확인소음은 적용이 되지만 그 다음 무효등 확인소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어떻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뭔가 안 와닿는데? 제가 행정소송법 38조 2항에서 1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공무원한테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문제지만 공무원이 승진 신청을 했는데 부작위 하는 경우는 분명히 부작위 문제인데 그래도 이럴 때도 행정심판 저주의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 저주의는 어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사안이냐, 국세 처분 사안이냐, 노동면허 처분 사안이냐 문제지 자기 부작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가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부작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어떤 행정심판 청구합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5조의 종류가 나와 있고 취소, 무효, 의무행심판이 있습니다. 거부와 부작위는 의무행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작위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이행심판을 이렇게 거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인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졌어요. 기각재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 여러분 소송을 제기할 때 어디다 소송을 제기합니까? 행정심판 거친 다음에 자신이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합니까?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합니까? 여기다가 소제기를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소제기를 해야 됩니까? 재결에다가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 중심주의가 원칙이잖아요. 19조 단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도 그때 그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 제기할 때도 원처분 중심주의 때문에 그때 그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바로 뭐예요?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니까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행정심판적 지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이라는 것은요. 그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여러분 취소를 제기하는 거하고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어느 게 더 용이합니까? 어느 게 더 그 소송 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어느 게 더 각하될 가능성이 적어요? 소송 요건 생각해 보시면 되죠? 소송 요건에는 뭐뭐 있었어요? 우리 6개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여러분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 안 된다고 했죠? 또 제소기간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지 여기서부터 기산해서 91, 1년 이래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기산을 합니까? 무효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이라는 요건이 없으니까 요건이 적은 놈이 더 편하겠죠?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그것이 위법 무효인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취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런 거 가능합니까? 취소 사유일 때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무효 사유일 때 취소송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가시게 되면 취소송 소장은 그냥 취소송 소장도 있지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송 소장도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여기가 요만큼만 위법하면 취소 사유에만 해당하면 이 말이 맞아 라고 취소 판결 해줄 건데 이만큼 위법한 거예요. 얘를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너무 많이 홍보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죠? 진짜로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수강료가 만약에 15만 원이다. 근데 수강료를 20만 원을 내시는 거예요. 20만 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고맙대요. 이러시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학원의 입장에서 아니 15만 원만 내면 되는데 20만 원 내신다는 분을 굳이 이렇게 만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학원에서 분명히 15만 원이라고 얘기해줬는데 20만 원 굳이 내시게 한다 하면 감사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만 있으면 받아주는데 심지어 무효 사유를 가지고 오는 거죠.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취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형식은 취소이고 실질이 바로 뭐예요? 무효를 구하고 있으니까 실질은 사실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그러면 취소 소송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요.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행정심판주의 안 적용되죠. 행정심판 안 거쳐도 돼. 더 편해. 그렇죠?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냐 이겁니다. 저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투쟁하는 강사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어때요? 판례는 형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제가 계속 이렇게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계속 따라오고 있죠. 판례는 형식주의자니까 형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취송에 초점을 맞춰서 야, 이씨 뭐 형식이 취송이네. 취송이니까 행정심판 거쳐와. 이래버립니다. 이런 형식주의자들. 저는 어떻게?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시니 당연히 이 정도는 배려해드려야죠. 저는 안 거쳐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긍정설, 부정설이에요. 판례 긍정설이죠.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해서 권한 있는 게 취소를 고하고 있기 때문에 거쳐와라 이럽니다. 취송이니까 거쳐와라 이럽니다. 권리구제 차원에서 무효확인 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이건 실질인 무효확인 소송이니까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판례처럼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메롱 그러고 좀 도망갈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런 경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소청 신청 30일 만에 거쳐야 돼요. 근데 내가 소재기는 90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60일 차에 소재기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게 취송이라고 분명히 나한테 한 파면 처분이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건데, 그 취송이잖아. 그러면서 거쳐와. 못 거쳐오잖아, 나는. 그쵸? 30일이 지났으니까. 그럼 파면 처분이 심지어 위법의 무효인데 나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소변경 하면 되잖아요, 소변경. 그쵸? 무효하게 좀 소변경 해버리면 됩니다. 무효하게 좀 원래 제소기한 적용 안 되잖아요. 행정심판 적용 안 되고. 니들이 막아도 난 피할 길이 있다 이거지. 그쵸? 그럼 굳이 애를 왜 소변경까지 하게 하냐 이겁니다. 결국 얘가 소재기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애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냐. 받아주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안 거쳐도 된다. 부정설 입장이 맞다 보고요. 당사자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당사자 심판이라는 것 자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어디를 가셔도 여러분 이렇게 시림역에는 포도물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제일 싼 인터파크 그러죠? 여기가 제일 쌉니다. 이런데 어디를 가셔도 이거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